이 사람은 사회에 아주 유력한 경영자나 지도자가 자신에 대해서 존중을 표명하고 머리를 숙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뭐라도 다 빼주는 사람이다. 관대해진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랄까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제 1대1 로비 또는 국가 차원의 로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면서 골프 카트를 몰았어요. 굴욕적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베풀었거든요. 오늘의 플러스, 미국 사회의 문제가 대선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 되게 흥미롭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야, 미국 경제는 잘 나가서 좋겠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실상은 좀 다른가 봐요. 좋긴 좋은데 예.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서 미국 경제의 성장을 가장 주도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남서 국경 지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애리조나부터 시작해서 뉴멕시코,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지역인데 예. 이 지역으로 어마어마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뭐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텍사스에 예,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경제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의 남서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월 평균 20만 명. 20만 명이요. 월. 와. 그러니까 멕시코 장벽 리오그란데 강 인근에서 국경 넘어오시다 체포되는 분들이 20만 명이면 성공한 분은 그 2배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국 인구가 1년에 그 이민자로만 3,400만 명 이상 늘어난다라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국경을 넘냐 그러면 트럼프 정부 때는 아주 강하게 막으니까 못 넘어오다가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의 노동력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들리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좀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직접 투자가 미국 남부주에 집중되니까 네. 눈앞에 일자리가 보이니 이걸 넘어가면서 위험을 무릅쓸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역을 잘 이동하고 또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려면 젊고 교육을 좀 잘 받은 분들이 아무래도 직장 찾아서 잘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자신의 지역에 뭔가 문화적인 그런 일치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기존에 있던 일자리 비슷한 걸 찾는 분들은 이동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이동성이 요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민자를 제외한 이동성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뜨거운 곳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예. 흘러가버린 산업의 옛날 중심지들 같은 곳은 차갑게 식어 있는 그래서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정말 좋은 게 맞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동 그리고 착시 현상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 미국 경제는 그럼 좋아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네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네. 왜냐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의 효과가 워낙 크니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이동을 하는 분들은 좋아지겠지만 이동성이 낮은 분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민 오지 않은 분들 원래 미국에 살고 계시던 분들 일단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은 더 나은 직업의 기회 삶의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이주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저기 좋은 직장이 있다 그러면 옮길 거고 두 번째가 젊은 분들 특히 결혼 전에 계신 분들은 미혼 분들은 더 잘 움직이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교육을 좀 상대적으로 잘 받은 분들은 확실히 취업의 기회들이 열려 있고 또 가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 세 가지 조건하고 이제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래 살고 계시고 학력도 낮으시고 나이도 많은 분들의 이제 상황들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 보면 뭐 지난 1990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살펴보면 명목입니다. 네.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한 4.6% 성장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같은 기간 0.9% 잃어버린 30년. 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특히 자산 시장의 차이는 훨씬 더 커서 네. 미국 주식시장은 뭐 역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나날이 경신하다 이제 요새 조금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민으로 인한 착시를 제외한 1인당 소득 증가율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미국이 그냥 한 3.7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4.6에서 1% 포인트가 떨어지죠. 예. 네, 그만큼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매년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런데 아까 일본이 되게 부진하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일본이 그러면 1인당으로 환산하면 2.7%.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 통계를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예. 경제 성장률 통계를 꼭 그렇게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제.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국내 인구는 10만 명 줄고 외국인이 18만 명 늘어서 3년 만에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보듯이 통계를 1인당으로 하든 내국인 기준으로 하든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현실이 나오는 거지. 네. 인구의 변동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고서 그 나라 경제가 좋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나라 경제 내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 지표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국가 단위로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국가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삶도 개선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이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분배 문제가 어느 나라나 심각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서 분배 문제가 옛날보다는 좀 덜해요. 예. 왜냐하면 2010년대 중반부터 여러 면에서 증세가 담배세 인상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도 인상됐고 또 최고소득세율들 같은 경우도 49.5%까지 다 예. 인상된 게 있어서 예. 우리는 이제 그 세금을 감안한 뭐랄까요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의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네. 이제 안 그런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되겠죠. 네. 미국 같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하위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1990년대부터 같은 비교자 때죠. 3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얼마 정도 하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득이 됐나 이런 걸 살펴보면 네. 30년 전에 14,000불이 지금 17,000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저성장. 그렇네요. 실질 소득 기준으로 해서 예. 이만큼 격차가 벌어진 데 비해서 이제 상위 10% 같은 경우는 15만 불이 한 21만 불, 22만 불. 그래서 세계 경제 속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러더라도 하위 소득 계층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개선된 게 별로 없고 반면에 상위 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GDP 성장만큼 따라다니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 중위 소득이 오래간만에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사이에서 50등이 이제 중위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분들의 소득이 실질 소득이 플러스가 된 게 몇 년 만이다. 막 이런 뉴스들을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우리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 1990년대부터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네. 첫 번째는 정보통신혁명이고 예.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예. 바로 뭐냐면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동구권이 붕괴되는 가운데 세계 노동시장,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사적 위협들을 걱정하지 않고 미국의 슈퍼파워 미국이 등장하면서부터 좀 이런 쪽에서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전략적인 관계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단가가 싼 데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된 것 또는 네. 공장에 이주하게 된 게 이게 두 번째일 거고 세 번째는 천안문 학살이 1989년 있었지만 불과 2년 뒤에 이제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라고 해서 난징이나 선전을 가는데 그 수백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서 네.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개혁 개방 노선은 계속된다. 뭐 이걸 하면서부터 중국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가 거대한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제조업 중심지가 이제 몰락.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조업 중심지가 몰락할 때 그때 재빨리 갈아타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배자처럼 여겨지는 실업수당 받으면서 하는 이런 문제로 가면서 뭐 실제로 미국의 그 제조업 취업자 수가 한때 한 2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1,200, 1,300만 명. 네. 이만큼 제조업이 줄어든 건 결국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정보통신혁명으로 일단 사람들이 간 것도 있고 네. 이민 세계화 거기다 외국인 직접 투자 속에 공장 이전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경제 원인이네요. 내에
불평등 양극화를 굉장히 촉발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늘 이 계속 가중돼 가고 있는 양극화의 원인들 이게 뭘지 고민 많이 해봤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보통신으로의 전환 그리고 동유럽과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근로자들이 쏟아지면서 어떤 특정 국가 내에 임금 교섭력이 상실돼 가기 시작했던 근로자의 처우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달리 말하면 요즘과 같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국가 우선주의 이런 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교육이 슬슬 끊겨가고 있는 대목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양극화의 주범이었던 동유럽 근로자나 중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회가 일부 단절되니 다시 소득계층 양극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까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여기에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쳐서 예. 1946년생부터 64년생까지 미국에만 7천만 명 태어났거든요. 예. 우리도 1차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64년생이 대부분 전 세계 선진국 베이비붐의 막내예요. 64년생이 올해 딱 만 6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건강하시니까 더 일자리를 갖고 계시거나 또 정력적으로 일하신 분들도 참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기준 80%가 40%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선진국에서 지금 생기고 있죠. 여기에 코로나 블루 우리 겪은 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를 겪은 다음부터 이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난 옛날 같지 않아 그러고 은퇴를 선언하신 분들도 꽤 많았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박정호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글로벌 무역의 자유무역은 이제 끝나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 공장들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열리는데 이 일자리의 혜택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젊고 이동성이 강하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서 그래서 요새 얼마 전 그 봤던 해외 저널의 기사 제목이 뭐냐면 예. 새로운 블루칼라의 전성시대. 새로운 블루칼라의 전성시대.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는데 그 예. 일자리를 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공장도 건설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하다가 은퇴하고 젊은 세대들은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으니까 네. 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그리고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또 일자리 중에 하나가 그 노령화가 지속되면 헬스케어 관련된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우리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봄 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네. 차지하시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젊거나 여성분들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소외되어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직은 해소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이 통계들이 이래서 일어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도 가름하기 좋은 통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45세에서 54세의 백인 미국인 사망률이 그동안 계속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년 백인 남성들 미국에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삶이 뭔가 좀 빡빡해지고 있구나. 뭔가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흐름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통신 전환 그리고 저임금 해외 근로자들과의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절망사가 조금 진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 펜타닐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 인해서 한 해 사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7만 명으로 소폭 줄어들긴 했는데 이 정도 줄어든 걸로 그 해소됐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약성 진통제에게 의지하며 어떻게 보면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달래보려는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한쪽은 알코올과 특히 펜타닐을 섞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랑도 해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쪽 중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나를 대변해주는 정치 세력에 대한 열광적 지지로 가는 그런 양극단들의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절망사가 진정되긴 했는데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여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백인 중년 남성들의 이런 지금까지 전개됐던 여러 기저들, 흐름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 전 있었던 그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예. 굉장히 이제 이런 여론조사 전문 리서치인데요. 여기서 나오는데 그냥 너무나 미국 사회가 우리도 양극화가 심한데 네.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 끝으로 가는구나. 그걸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여성들은 트럼프 싫어하고요. 네. 대체로 여성들에서는 바이든이든 또는 새로운 이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반면에 네. 남성들은 또 트럼프 지지가 압도적이고 두 번째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는 반 트럼프, 저학년자는 친 트럼프, 백인은 친 트럼프, 비백인은 반 트럼프. 완전히 갈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대선이 이제 남녀 대결이자 또는 인종 대결, 민족 대결이잖아요. 예. 그러면 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투표율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드는 게 이 기조 자체가 한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8년째.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그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와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 강화만 되지 약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계층들이 중년 백인 남성 그리고 저학력이라는 네. 이런 공통분모로 가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트럼프만이 우리의 대변자다라는 걸 선점한 것. 여기에다가 벤스 부통령 후보까지 보면 힐빌리의 노래라는 네.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수성가한 백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에 여러 번 이혼하신 네. 그 과정에서 버려져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주면서 해병대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컨설턴트까지 한 네.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제 이 사람의 특성이 결국 뭐냐면 에팔레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딥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부 네. 지역 백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선택을 했죠. 네. 그러니까 결집해라. 예. 나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유동적인 표들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되게 높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지자를 투표장에 몰고 오면 돼. 라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투표율을 제고하는 전략을 한 거네요. 근데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고정표 대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테니까. 왜냐하면 아직은 미국의 백인이 더 주류니까요. 인종적으로 네. 주류이고 또 히스패닉계나 아시아계나 또는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 전체만 보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백인의 압도적 우위가 사라지고 네. 이제 그 다인종 국가가 더 확실해지는 시점이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시민권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유권자 등록들도 잘 안 하시거든요. 딕시 동맹이라고 부르는 동맹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에팔레치아 산맥 정도에서 근처에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계 또는 아일랜드계 사람들과 딥사우스 그러니까 옛날 남부 동맹의 핵심 지역 사람들 간의 동맹을 바로 딕시 동맹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딕시 동맹이 만들어진 건 1965년 네. 바로 흑인 민권법 제정 이후에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게 바로 린던 존슨 정부, 민주당 정부였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 정부를 배제한 공화당의 새로운 전략이 그 딕시 동맹이고 이걸 가장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그걸 그러면 외연을 포위하고 이걸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해리스 후보가 되게 뭐랄까 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 쪽 정치인이 아닌 네. 뭐 조지아나 웨스트 버지니아나 아니면 뭐 정말 가능하다면 텍사스 쪽에 있는 정치인을 부통령 후보로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이 정치적 지형과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그쪽 높네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이번에 또 찍으려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그 재임했었을 때 본인들이 뭔가 수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또 투표장에 가서 저분 또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입은 게 있습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기분은 좋았어요. 기분은 좋았는데 이제 혜택은 2021년 이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금 완화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2021년 대비해서 미국의 공장 투자 이런 제조업 투자가 3배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800억 불이 2,400억 불 됐어요. 한 해 제조업 공장 투자가 그러니까 야. 건물 투자만 예. 장비 말고 와.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뭐 공장 건물을 짓는 데만 그만한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실제로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성이 있고 또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일자리들 내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면서 경제 불평등이 소폭이지만 개선된 건 바이든 정부 때고 반대로 트럼프 정부 때는 계속 불평등이 심화되기만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불황이 좀 왔었잖아요. 실제로 네네. 2018년 미중 갈등 당시에 주식시장 붕괴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때는 실제로 방금 이야기했었던 딕시 동맹 분들이랄까 미국의 백인 중년 남성들의 혜택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했던 그 강력한 정책의 효과가 바이든에게 나타난 거다. 즉 바이든은 프리라이더다. 저 사람이 한 정책으로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2018년, 2016년 당선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내가 눌렀기 두드리고 때문에. 누르고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한 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바이든은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정책의 효과를 본 거지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리쇼어링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있으니 트럼프는 기존에 바이든이 했던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철회하지는 않겠네요. 이걸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 47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예.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이게 또 과연 트럼프의 검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아주 미국의 이제 랜드 연구소와 함께 양대 보수 진영의 이제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900페이지짜리 또 트럼프 정책집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의 공약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 감축법 폐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수조 원의 보조금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보조금이 바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보조금이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트럼프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왜 주냐? 특히 뭐 전기차 이런 쪽에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 대한 최대의 기부자 중에 하나인 앨런 머스크 CEO가 들으면 기겁할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자기는 제일 먼저 당선된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하겠다라고까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이분이 인터뷰를 너무 자주 해요. 예, 그래서 7월 17일 날 보도가 된 이제 비즈니스 위크 굉장히 중요한 잡지죠. 저희들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뭐 이코노미스트지와 함께 양대 잡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잡지에서 심층 분석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 중에 바로 애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팀 쿡 애플 CEO가 2018년 자기를 찾아와서 사정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팍스콘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가 부과되게 생겼으니 우리 애플 자칫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니 사정을 봐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대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그러면 당신을 도울 것이다. 마치 가르침 같았는데요.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9년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맥북 공장을 지어서 또 맥북 공장에서 생산된 최첨단 제품 하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면서 관대함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대중 관세에 대한 부분 예외 적용을 해줬다라는 걸 떳떳하게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애플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트럼프의 반중 메시지는 네.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로 보였지만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사회에 아주 유력한 경영자나 지도자가 자신에 대해서 존중을 표명하고 권위에 약간은 머리를 숙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뭐라도 다 빼주는 사람이다. 관대해진다. 그러니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예를 들어서 가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제가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네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랄까 예외 없는 적용, 투명한 적용이라는 걸 기대하면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뭐 혜택 수혜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네. 일단 피해 그룹은 알겠는데 그 피해 그룹도 잘 모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기차가 예. 피해를 본다 그랬는데 테슬라는 예외, GM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야,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IRA법 해준다고 해서 이미 많이들 들어갔고 이사까지 해서 지금 거기 해외 주재원들 집까지 다 사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안 한다고 했다가는 또 난리 날 것 같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우리도 팀쿡 전략을 써야죠. 아, 일단 회장님들이 다 가셔서 당신을 오래전부터 존경해왔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는 이만한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 미국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하면 봐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이제 1대1 로비 또는 국가 차원의 로비. 왜 이야기를 제가 하냐 하면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일본에 이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아베 총리가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때 아베노믹스라는 걸 펼치면서 네.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을 그전 70엔, 80엔을 130엔까지 거의 2배를 올려놓고 있던 시절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아베 총리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면서 골프 카트를 몰았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굴욕격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아베 총리랑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야. 아베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베풀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국가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된다 싶으면 트럼프 되기 전부터 로비 외교를 가서 축혀 세워주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특히 일자리 만들어주는 쪽의 이야기, 방위비 분담금 이런 이야기를 그쪽에서 이야기 꺼내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기름을 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기름을 미리미리 치는 나라와 그러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트워크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리스가 되면 오히려 나중에 보복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미국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제가 봤을 때 해리스가 예. 검찰총장 출신이고 초선 상원 의원인데 그녀의 캐릭터 덕분에 사실 부통령이 된 그리고 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아무도 플레임을 잘 모르는 저도 카밀라인지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무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여러 정치 지형에서 볼 때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상원의원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없죠.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모두 중부주에서 나온 그러네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사실 지는 선거였는데 왜냐하면 그 편안하게 지기 위해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연임을 노리는 대통령에게 맞붙는 약체 후보가 바이든이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걸렸다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그렇죠. 동안 선거운동 못하면서 네. 역전당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때 조지아주가 넘어가면서 역전당했는데요. 조지아주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가 외국인 직접 투자 때문이잖아요. 네. 거기 그 기아차, 알라바마의 현대차가 네. 나오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 영어 사용 전혀 안 하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도시가 요새는 아틀란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의 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든 정부하고 달라지기가 지금은 왜냐하면 그쪽 네트워크가 없죠. 없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충분히 캘리포니아 네트워크들을 활용하시겠지만 아마도 기존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사실 우리와 대만이 네. IRA법에 최전선에 서서 제일 열심히 투자한 나라인데 네. 우리가 뭐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죠. 다만 해리스가 되면 발생할 리스크에 비해 트럼프가 될 때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이 틀렸을 때 리스크가 제일 큰 쪽에 일단은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네. 이해는 했습니다. 무슨 전략이신지. 자, 그런데 우리의 주력 산업군들이 요즘 다시 대만과 여러 가지 일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조금씩 무게추가 우리보단 대만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 대만과 한국 이 두 집단들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추를 둘까요? 한국이죠. 그래요?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그렇죠? 얼마 전 있었던 역시 비즈니스 위크의 그 충격적 인터뷰의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대만에게 모두 뺏겼어요. 대만은 부유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짜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죠? 라는 이 세 문장으로 트럼프와 대만 사이의 관계가 입증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저는 사실 그 녹취된 원문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면 그 자기 미군이 주둔해 있지도 않고 방위비도 부담하지 않는 나라에 왜 우리가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 국민들, 미국 군인의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토도 탈퇴할 게 거의 확실하고 네. 예, 그런 것처럼 미국의 어떤 그 국익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사슬망의 보호라든가 또는 미국이 그동안 주도하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오로지 돈인 거죠. 네. 미국 군인들의 피를 보답해 줄 수 있는 돈을 누가 주느냐. 음. 그런데 대만은 우리한테 돈 준 것도 없고 국교도 안 돼 있는데 그 나라가 중국에게 침략당한다고 해서 왜 내가 군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짜 보험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까지 썼죠. 우리가 보험회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예.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 대만 증시가 왜 그렇게 폭락했는지 7월 17일부터 폭락했잖아요. 네.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들어선다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그가 말 바꾸는 거 정도가 아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그러면 1950년 에치슨 라인처럼 그때 한국 대만이 제외된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해석 네. 속에서 스탈린에 가서 군대를 지원받았던 북한이 침공했던 것처럼 중국이 내부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현재 경제도 엄청나게 침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체된 경제의 회복의 기미도 없고요. 디플레이션 속에서 지금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푸틴이 그 국민연금 개혁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라는 해설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오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높아진다면 이건 정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고 그렇네요. 또 그때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 한국 주둔 미군이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나 필리핀을 보강하러 간다든가, 그러니까 참전까지는 트럼프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필리핀이나 오키나와를 간다라면 그 기회를 노리려는 움직임들도 없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방위비 분담도 미리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그 미리. 협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보험인 거죠. 우린 보험료. 유료 보험을 다음 정부에서 깎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쿨한 태도가 지금 필요하지. 무엇보다 그 국익과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은 이럴 때 정말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계속 정치적 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 민진당이냐 국민당이냐를 가지고서 갈등했었던 거고, 또 그 주변에 중국이 계속 상륙작전 훈련을 했잖아요. 네. 정말 무섭고 그 근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마다 중국은 전쟁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종종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시대가 올 때 왜 트럼프를 미국 백인들이 그렇게 지지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저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는 대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미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대만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거 여쭤봤으니 자연스럽게 중국 입장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해리스 둘 중에 누가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트럼프죠. 트럼프요. 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정책이 중국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고 괴로웠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트럼프 정부는 관세부가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거죠. 그 자신들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우리는 인플레 충격은 감내하겠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미 감정 쇼비니즘을 강화시키면서 내부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도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트럼프처럼 대놓고 관세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IRA법이나 칩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렇죠. 그리고 유럽을 자꾸 전선으로 끌어들여서 예. 결국 지금 최근에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38%의 관세를 두들겨 맞게 만드는 어떤 그렇게 자기 편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끌고 나가면서 그 블록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트럼프가 되면 1대1 강대강으로 만나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 요소나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위협으로 돌리면서 그 자국 또는 공산당의 어떤 통치 기반 또는 리더십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대만 침공의 기회조차 한번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예.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죠. 그래서 햇볕 정책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만약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눈 김에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나토 탈퇴 매번 언급했던 트럼프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싫어하는데 네. 유럽이 자초한 면도 크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 내에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미국은 계속 유럽에서 발을 빼려고 들지 않겠는가. 네. 그건 바이든 때도 이미 사실은 좀 그런 성향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러냐 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20세기 초유의 유럽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만약 정복됐을 때 추가적으로 침략을 받게 될 폴란드나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뭘 했는가? 한 게 없거든요. 네. 어떤 군사비의 증액과 직접적인 물자, 무기의 지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군대 해체에 준하는 각종 여러 가지 군축을 되돌리는 노력들이 얼마나 크게 강하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물으면 사실 없잖아요. 네. 폴란드만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지 다른 유럽 국가들이 과연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겠다라는 자력경쟁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나토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고 네.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여론들은 사실 유럽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유럽은 트럼프가 된다면 큰일이지만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예, 저는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2016년 이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2016년 이전에는 우리는 같은 이해관계가 맞다면 언제나 손을 잡을 수 있는 독일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노드스트림을 만든 그 네. 파이프라인을 만든 것처럼 이해관계가 맞으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관계는 끝났고 네. 이제는 당신과 나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냐 아니냐를 보는 그런 어떤 지정학의 세계가 왔고 이 지정학의 세계라는 것은 해리스 후보가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저는 그 흐름 자체는 이미 끝났다.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게 트럼프의 당선과 2014년 셰일 오일 혁명으로 인한 중동산 원유에 대한 네. 중독이 상당수 많은 나라에서 끊긴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함께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홍춘영 대표님 모시고요. 미국 중산층의 몰락이 어떤 요인 때문에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미국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여러 국가들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쭉 여쭤봤는데요. 오늘 대표님 오셨는데 주가 흐름 안 물어보면 저 욕먹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테마주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이 관련주들 이 흐름이 그렇게 공고히 올라가더니 뭐 하루에 뭐 그 무거운 주식이 7%가 빠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우리 서학개미들 이거 어떻게 이제 이 혼란한 시국을 대비해야 됩니까?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정말 희망 없는 투자 패턴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의 당선은 아주 극히 일부 주식, 그 에너지와 부동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주식들에게 리스크 요인이다. 왜냐하면 말을 언제든지 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너무 강세장 베팅들은 좀 자제했으면 다행히 그래도 이번 그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분위기는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나올 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익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동안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거기에 너무 그렇게 올인 베팅하고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불타기라고 부르는 오르는 종목에다 돈을 더 투자하는 식의 베팅은 일단 이런 정치 불확실성의 시대가 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